미국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신호나 위험 신호가 나오면 이것도 파월이 뭔가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파월보다 옐런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융시장 또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옐런 탓인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든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옐런이 무리하고 은밀하게 위험한 도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게 미국 시장만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옐런이 진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옐런이 이러고 있는 모습 저는 영화 미스 슬로운이 생각나는데요. 이 영화 명작입니다. 미스 슬로운에서 주인공은요. 총기협회라는 거악과 싸우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의 옐런이 이런 착각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트럼프라는 거악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좀 악해져도 된다. 또는 미국 경제가 좀 망가지더라도 어떻게든 트럼프만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트럼프를 그걸 거악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중립입니다. 옐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바이든이 밀리고는 있지만 아주 조금 밀리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이잖아요. 이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역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미국에서는 어떤 대선이든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가 좀 좋아지거나 혹은 증시가 좋아지면 현직 대통령 또는 현재의 집권 정당의 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대선 직전 석 달 동안 주가가 오르면 무려 83% 확률로 집권당이 승리했습니다. 1928년 이후 24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4번만 예외였죠. 그 예외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예외들을 제외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현직 대통령, 현직 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예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지미 카터 때인데요. 이때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 당시의 경제 상황, 폴 볼커를 잘못 임명하는 바람에 지미 카터 입장에서는 재앙이 된 거죠. 왜냐하면 폴 볼커가 금리를 너무나도 끌어올리는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이 지미 카터한테 표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과 정말 잘 싸운 파이터는 맞지만 지미 카터한테는 정말 낙선을 안겨준 최악의 인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 주가가 상승했는데 패배했거든요. 이 그래프엔 나와 있지 않지만 트럼프도 사실은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예외는 바로 코로나19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독특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랐을 때 언제나 현직 대통령 또는 집권당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선거판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집권당한테 너무나도 불리했는데요. 자, 대선 직전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S&P 500 지수가 20% 이상 빠지면 1952년 이후 100% 집권당이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회색을 보시면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거나 아니면 주가가 20% 이상 빠졌을 텐데요. 그때마다 X표가 딱 됐죠? 이게 바로 집권당이 패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항상 되어 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한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선 필승 공식 2024년 대선 직전까지 경제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을 높여놓으면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24년을 두고 어떻게든 주가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에 또다시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하나 또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도 아주 이상해졌어요. 예전에 미국 경제는 소비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재정 지출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국도 재정 지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재정 지출, 이 파란 선인데 재정 지출 늘린 만큼 정확하게 경제 성장률도 비슷하게 높아져가는 이 모습
정말로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미국 경제도 이제 재정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가 됐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1분기에 우리가 기억하죠? 아니,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죠? 1.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서프라이즈 하고 충격적인 1분기 성장률을 받아들고 얼마나 시장이 놀랬죠? 진짜 쇼크 그 자체였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자, 바이든 대통령 때 항상 재정 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다가 갑자기 요때 재정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죠? 1.2%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니까 바로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돈만 다시 풀면 이거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져야 되죠. 미국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이 지출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빚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대선 직전에 더 많은 돈을 풀고 싶다. 그럼 더 많은 빚을 져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빚으로 조달해야 되고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장기채는 아무리 발행을 해도 이걸 사줄 주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국이 사줬고 그 다음엔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줬었는데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이라 연준도 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장기채를 발행하면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금리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 결과로 그러지 않아도 부실한 미국의 은행들이 줄지어 도산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거고 바이든은 낙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옐런이 꾀를 냅니다. 아, 그럼 장기채를 발행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도 안 사줄 테니까. 단기채만 발행하자. 이런 꾀를 내는 거죠. 단기채는 어떻게든 미국의 수많은 단기 자금을 단기채로 끌어들여서 요걸 소화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꼼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대선 전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옐런의 첫 번째 꼼수가 나옵니다. 원래는 장기채하고 단기채를 골고루 발행해야 되는데 옐런은 단기채만 거의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꼼수를 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단기채를 발행한 건 옐런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세상에, 와, 이건 뭐 왕창 단기채를 찍어낸 거예요, 세상에다가. 그런데 어마어마한 단기채 물량이 나오고 장기채는 거의 찍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금융시장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단기채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대체 누가 사줬느냐? 바로 소수의 헤지 펀드가 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잘 관찰해 보니까 IMF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자, 글로벌 파이낸셜 스태빌리티 리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소수의 헤지 펀드가 미국에서 26조 달러, 무려 3경 6천억 원에 이르는 국채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겨우 8개에서 10개 정도가 미국 국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게 미국 시장 정상이냐? 규모가 26조 달러야. 근데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고작 10개 헤지 펀드가 전체 국채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 기사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기구 IMF,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금융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룸버그가 경고장을 날린 이유가 사실은 이 두 곳 다 아는 거죠. 이게 사실 옐런하고 헤지펀드가 모종의 약속 또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단기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MLF나 아니면 레포 시장 같은 아주 초단기 시장에서 이런 헤지펀드가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100배, 500배 이렇게 빌려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킨 다음에 이걸 전부 단기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헤지 펀드는 진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옐런은 야 이제 단기 국채가 소화되네. 헤지 펀드 덕에 일단 급한 불은 껐네. 이렇게 적과의 공생 또는 헤지 펀드와의 야합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IMF나 블룸버그가 걱정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헤지 펀드가 훨씬 더 큰 탐욕을 부려서 미국의 국채 시장을 망가뜨려서라도 돈을 더 크게 벌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장난을 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진짜 100배, 500배 이렇게 빌려서 투자하다가 단 1%포인트만 손해를 봐도 자본금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헤지 펀드들은 정말로 공중분해가 될 텐데 이 헤지 펀드가 망하면 미국 시장 전체가 흔들리니까 이거 대마불사라고 나중에 살려주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 미국의 재무부에 대한 신뢰도,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IMF랑 블룸버그가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옐런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옐런에서 아주 특이한 꼼수가 하나 나왔죠.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낮았는데 제가 이게 전부 다 재정 지출 증가율이 1.2%까지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옐런 입장에서 재정 지출만 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갑자기 1분기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줄였느냐? 국채 발행을 덜 했느냐? 아닙니다. 국채는 얼마든지 더 발행할 수 있는데 옐런은 지금 이 돈을 실탄으로 가지고 있다가 대선 앞두고 2분기, 3분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풀려는 세 번째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선 직전에 돈을 살포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증시에도 돈이 풀리니까 당연히 이게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시에서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고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옐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냐?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옐런이 정말 천재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나쁘게 표현해서 꼼수라 그랬지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니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아요. 다만 미스 슬로운처럼 자기를 파괴하고 또는 슬로운을 넘어서서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천재라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자, 지금 24년 1분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장률은 분명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옐런 입장에서 왜 1분기에 재정 지출을 줄였는지는 뻔한 거죠. 자, 이렇게 재정 지출을 23년에 많이 해놓으니까 물가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만약에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했다. 그럼 물가가 또 튀었겠죠. 그래서 옐런은 1분기에 숨고르기를 한 건데 웬걸? 1분기에 봤더니 분명히 재정 지출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 쇼크가 왔지만 웬걸 물가는 곰처럼 잡히지 않고 다시 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1분기에 이렇게 재정 지출 줄이고 성장률도 분명히 상승세가 꺾였는데 아니 이건 이상하잖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라는 걱정을 처음으로 시장에 안겨준 겁니다. 성장은 지금 오직 정부의 재정 지출에만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재정 지출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가 나오니까 결국 야, 이거 대선을 전후해서 물가가 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겠구나. 왜냐하면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보통 물가를 튀게 하려면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옐런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미리미리 선반영해서 엄청 올랐지만 문제는 동시에 물가도 튀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야, 이거 대선까지 가겠냐? 옐런은 당연히 대선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도 잡고 성장률을 높이고 싶겠지만 이거 그 전에 물가가 튀겠는데? 라는 걱정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옐런의 이 꼼수들 탓에 대선 앞두고 물가가 재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다시 오르겠죠. 아, 이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다시 튀잖아요. 경제 한 방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금리가 다시 튈 수 있다.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 이걸 제가 KBS에서 경제 한 방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금리가 재상승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불안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다시 파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도우려다가 잘못하면 확실한 낙선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사고친 옐런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 차트를 마련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옐런한테 경고를 했죠. 단기채의 비중은 15%로 유지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채 위주로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바로바로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채 비중은 15%로 제한하고 장기채 위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항상 경고를 하는데 옐런이 해놓은 짓을 보세요. 자, 옐런이 최근에 발행한 걸 보면 짙은 녹색, 이게 바로 1년 미만의 단기채들입니다. 빌즈라고 부르죠. 옐런이 왜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옐런은 일단 어떻게든 바이든만 재선에 성공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6개월짜리, 1년짜리만 발행해서 재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온통 단기채만 발행하는 진짜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아니, 국채 자문이라는 거 도대체 뭐하러 둔 거예요? 여기서 경고를 했는데 단기채 비중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의 8, 90%를 했다. 그러니 미국 금융시장이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IMF도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래 놨더니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사이에도 IMF나 아니면 블룸버그처럼 금융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야, 이러다 다 죽어. 이건데 문제는 앞으로 단기채를 어떻게든 장기채로 전환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국제자문위에서 15%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8, 90%를 발행해 놨으니 장기채로 언젠가는 전환을 해야 되죠. 근데 장기채로 전환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MMF 같은 초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살 수 있는 국채는 사실 빌스, 단기 국채에 국한돼 있습니다. 장기 국채를 사면 이게 잘못하면 자본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헤지펀드라도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저번에 100배씩 막 빌려서 투자하는 이런 데서 1%만 까여도 그냥 끝장이잖아요. 근데 장기채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채만 투자하는 건데 만약에 장기채를 이렇게 엄청나게 발행을 한다. 24년에. 그러면 이 장기채는 사줄 주체가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장기채로 전환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이게 금융시장에 극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금리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금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 회장이죠. 이 사람이 금리가 8% 혹은 그 이상도 오를 수 있다 자꾸 경고를 하는 이유가 야, 옐런 당신 말이야. 단기채로만 이렇게 발행하다가 언젠간 장기채로 전환해야 되잖아. 그때는 분명히 미국 시장에 큰 위기가 올 거야라고 자꾸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당장은 시장이 환호하지만 그게 엄청난 폭탄 돌리기, 옛날에 수건 돌리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옐런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24년 1분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였더니 성장률은 낮아졌는데 물가는 튀어오르니까 아니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냐? 옐런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옐런의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첫째, 미국의 소비와 투자 지출 강세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힘을 보여준다. 이거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거 옐런이 나라 빚으로 부양책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그런 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미국의 펀더멘털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걸 시사한다. 아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걸 시사했다는 건지 이건 그냥 우기고 보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이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대선 전까지 인플레이션 안 잡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옐런의 발언은 자기 모순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둥, 노동시장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둥 이런 말을 하면서 인플레가 잡히길 바래요? 이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물가를 잡든지 아니면 경기 호황을 이끌더라도 인플레는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옐런은 둘 다 잡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보는 그 심정은 야,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더 커지겠는데? 옐런이 생각을 안 바꿨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옐런의 여러 가지 꼼수들이 미국의 문제보다는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지식 한방에서 IMF가 4월 한 달 동안 적어도 4차례 이상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보면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와 이런 어떤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달러 강세와 금리 급등을 가져와서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IMF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어쨌든 세계 최강의 국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문제점은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가 무너지는 현상이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어떻게든 옐런이 트럼프를 꺾고 바이든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너무나도 크게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도 전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게 IMF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선거 때는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각국이 세금은 걷지 않고 돈 풀 생각만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자, 2024년이 정말 슈퍼 선거의 해인 게, 선거가 있는 나라가 76개 나라나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총 유권자 수가 42억 명. 인구로 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올해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떤 짓을 다 똑같이 하느냐? 세금을 거둘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왜? 증세를 하면 표가 안 거치니까. 근데 돈을 풀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 세계가 다 돈을 풀어서 당장은 금융시장이 부푸는 것처럼 1분기에 보여졌지만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금융시장에서 또는 재정정책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이었으니까 올해 한 3분기나 4분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원래는 큰데 이게 소셜 미디어로 정보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도 위험하지만 또 하나는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가장 빨리 빚이 늘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24년에 이 슈퍼 선거의 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금융적 현상들이 혹시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말 초반부터 아주 잘 이 방어벽을 쌓아서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게 금리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국채가 인기를 끌면서 무조건 미국 국채 사라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왜곡됐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변동성은 주식에 못지않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해가 올해 24년과 내년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 국채라고 무조건 안전자산이니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에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